1941년 12월 영국 잠수함은 그리스 해안의 지중해를 순찰하던 중 기뢰를 밟았습니다. 즉시 발생한 폭발로 잠수함은 물이 새기 시작했고 승무원 61명이 탄 채로 해저로 가라앉았습니다. 그러나 잠수함이 해저에 도달한 후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것은 너무나 드물고 거의 불가능한 사건이었기에 오랫동안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수십 년이 지난 후에도 잠수함의 행방은 여전히 미스터리로 남아있었고 마침내 1997년 계획된 탐사에서 그 흔적이 밝혀졌습니다. 난파선이 발견되고 진실이 드러난 순간 모든 것이 완전히 바뀌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HMS 퍼시어스호의 침몰 이야기이며 이 이야기에는 다소 충격적인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니 시청 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2등 기관병 존 케이프스는 키가 크고 머리카락이 까맣고 반짝이며 아몬드형 눈과 듬성듬성한 수염을 가진 잘생긴 남성으로 묘사되었습니다. 그는 1910년 월 20일에 외교관의 아들로 태어났고 사립학교인 더리치 칼리지에서 공부한 후 1935년 5월 20일에 25살의 나이로 영국 해군에 입대했습니다. 입대 후 기회가 찾아오자 그는 잠수함 부대에 지원했고 1938년 6월에 훈련을 시작했습니다. 그는 이곳에서 2등 기관병이라는 계급을 얻었는데 이는 사실상 기관실의 엔지니어 역할을 의미했습니다. 이 낮은 계급은 외교관의 아들에게는 기대되지 않는 위치였지만 그는 기관실 최하 계급보다 겨우 한 단계 위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존은 당시 해군 중에서도 가장 위험한 부대에서 충실히 임무를 수행했습니다. 제1차 세계대전 동안 잠수함 부대는 흔히 관의 부대라고 불렸습니다. 작은 문제라도 발생하면 생존 가능성은 사실상 제로였기 때문입니다. 또한 잠수함 자체의 위험을 넘어서 지중해에서 작전 중인 잠수함은 언제라도 침몰할 위험이 있었습니다. 그 이유 중 하나는 지중해의 맑고 얕은 바닷물이었습니다. 이 때문에 지중해는 잠수함에 있어 언제 터질지 모르는 재앙이라는 평판을 얻었습니다. 잠수함이 너무 잘 보였기 때문에 적에게 쉽게 노출되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지중해에서 순찰하던 잠수함의 약 5분의 2가 격침되었고 파손된 잠수함에서 탈출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했습니다. 이런 생존 사례는 극히 드물어서 전쟁 중 수천 명이 수장되었지만 기록된 사례는 단 4건에 불과했습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잠수함이 해수면에서 수백 피트 아래에서 작전했기 때문에 공격이나 고장으로부터의 생존은 사실상 불가능했기 때문입니다. 이로 인해 존처럼 잠수함 부대에 자원한 사람들은 극히 드물었고 용기의 상징이거나 일부 사람들의 눈에는 광기로 보이기도 했습니다. 어쨌든 1939년 9월 1일 제2차 세계대전이 발발했을 때 존은 이탈리아 남쪽에 위치한 지중해의 몰타 섬에 배치되었습니다. 1941년 어느 날 그는 몰타에서 마차와 관련된 사고를 일으켜 몇 달 후 법정에 출두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 일이 일어나기 전에 전쟁이 격화되었고 그는 영국 해군 T급 잠수함 스레셔에서 복무하라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같은 해 9월 그는 사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몰타로 휴가를 받았지만 그때 몰타는 독일과 이탈리아군의 포위 공격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를 몰타로 다시 데려가기 위해 또 다른 잠수함에 몰래 태웠습니다. 이런 일은 영국 잠수함에서 흔히 매직 카펫 서비스라 불렸습니다. 몰타에 도착한 후 존은 법정에 출석했고 휴가가 끝날 때까지 몇 주를 기다렸습니다. 그 후 그는 다시 HMS 트래셔로 돌아가기 위해 다른 잠수함 퍼시어스에 탑승했습니다. 이 잠수함은 그를 이집트 알렉산드리아로 데려다 줄 예정이었습니다. 1919년에 건조된 영국의 파르티안급 잠수함으로 당시 개발된 8어뢰를 탑재한 첫 번째 잠수함이었습니다. 이 어뢰는 길이 21피트 즉 6m에 달하는 대형 무기였습니다. 이 잠수함은 제4 잠수함 플로틸라에 속해 있었으며 제2차 세계대전 초기에 중국 해역을 순찰한 후 1940년에 지중해로 재배치되었습니다. 그 시점에서 주요 임무는 몰타와 알렉산드리아 사이의 보급품과 병력을 수송하는 것이었습니다. 그해 10월 퍼시어스는 몇 개월 동안 수리를 마친 후 1941년 4월에 다시 임무에 투입되었습니다. 그 후 보급 잠수함이라는 역할에도 불구하고 퍼시어스는 지중해에서 3,800톤급 이탈리아 유조선과 2,000톤급 상선을 격침하는 등 맹활약을 펼쳤습니다. 존이 탑승했을 때 퍼시어스에는 승무원 59명과 다른 1명의 탑승객이 있었고 1941년 11월 26일 몰타로 출항했습니다. 알렉산드리아로 항해하던 중 잠수함은 그리스 해안 근처에서 순찰하라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몇 주 후 12월 6일 밤 퍼시어스는 수면 위에서 배터리를 충전하고 있었고 대부분의 승무원은 잠든 상태였습니다. 존은 승무원이 아니라 단순한 탑승객이었고 계급이 낮았기 때문에 승무원용 침대를 배정받지 못했습니다.
대신 그는 여분의 거대한 어뢰관 중 하나를 개조한 간이 침대에서 잠을 청했습니다. 당연히 매우 불편했지만 존은 럼주 한 병과 한 권의 책 덕분에 그럭저럭 버틸 수 있었습니다. 이 부분을 기억해 두세요. 나중에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퍼시어스는 조용했고 존은 책을 읽으며 럼주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갑자기 엄청난 폭발이 영국 해군에서 가장 큰 잠수함 중 하나를 뒤흔들었습니다. 순간 배의 뱃머리가 물속으로 미끄러져 들어갔고 잠수함 전체가 완전히 수직으로 섰습니다. 그 후 잠수함의 길이와 수심 때문에 뱃머리가 해저에 닿았을 때 선미 전체가 물 밖으로 솟아올랐고 곧 그것마저도 수면 아래로 가라앉기 시작했습니다. 잠수함은 해저로 급강하였고 충돌 순간 존은 자신의 구획에서 튕겨나갔습니다. 몇 초 후 그가 겨우 정신을 차리려는 순간 불이 꺼지면서 퍼시어스와 그 안에 있던 모든 사람이 완전한 암흑 속에 갇혔습니다. 그 순간 존은 일어설 방법을 찾았고 근처에 두었던 손전등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다행히도 폭발과 해저 충돌의 충격에도 불구하고 손전등은 제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는 손전등을 잡고 불을 켠 후 주변 상황을 보기 위해 빛을 이리저리 흔들었습니다. 그는 앞쪽 기관실로 향했고 그곳에서 처참하게 숨진 여러 승무원의 시신을 발견했습니다. 그들 중 일부는 아직 살아있었지만 부상이 너무 심해 혼란 속에서 도와줄 수 없는 상태였습니다. 자신과 다른 사람들을 구할 희망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그들을 그 자리에 두고 떠나야만 했습니다. 존은 방 안을 손전등으로 비추었고 물이 빠르게 차오르는 통로 반대편에서 기관실 문이 압력에 의해 삐걱거리고 있었습니다. 고무 이음새를 통해 물이 새어나오고 있었으며 문이 언제든 터져버릴 듯한 소리와 모습이었습니다. 그는 방을 둘러보며 다치지 않은 3명의 승무원을 발견했고 그들을 일으켜 세운 후 유일한 탈출 기회가 있는 곳으로 향했습니다. 존은 비상 탈출 장비인 데이비스 잠수함 탈출 장치를 집어들었습니다. 이 장치는 1910년에 발명되었으며 영국 해군에서 채택된 초기 제호흡 장치로 잠수함 승무원이 탈출할 때 사용되었습니다. 이 장치는 내뱉은 공기에서 이산화탄소를 제거하고 56리터짜리 실린더에서 산소를 공급했습니다. 또한 고글, 코막에 마우스피스가 포함되어 있으며 가죽 가방과 연결되어 조끼처럼 착용할 수 있었습니다. 이 가방은 탈출 시 부력을 제공하여 수면으로 떠오르는 데 도움을 주었습니다. 살아남으려면 그들은 즉시 이 장치를 착용하고 수면으로 올라가야 했습니다. 존은 격실의 방수문을 닫고 각자에게 럼주를 한 모금씩 나누어 준 후 자신도 한 모금을 마셨습니다. 그리고 다른 승무원들에게 데이비스 탈출 장치를 장착해 주었습니다. 그들이 시도하려는 것은 거의 죽음에 가까운 임무였지만 몸이 성한 한 시도해 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를 위해서는 존이 탈출 해치를 열어야 했고 그러기 위해서는 방 안과 잠수함 외부의 압력이 같아야 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물의 압력이 너무 커서 해치 문을 열 수 없었을 것입니다. 끔찍하게도 그는 해치 문을 열기 위해 일부러 격실을 물로 채워야만 했습니다. 그는 우연 빌지 밸브를 찾았고 이 밸브를 열면 격실에 물이 차기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폭발과 해저 충돌로 인해 밸브가 휘어져 사용할 수 없었습니다. 다음으로 그는 잠수함에 장착된 수중 조명탄 발사기를 확인했습니다. 이 장치는 비상시 연기를 수면 위로 쏘아 올리는 데 사용되었습니다. 그는 밸브를 열었고 아니나 다를까 물이 격실 안으로 쏟아져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남자들은 물이 서서히 차오르는 것을 지켜보며 기다려야만 했습니다. 몇 분 후 물은 거의 그들의 머리 높이까지 차올랐고 존은 마지막으로 각자의 호흡 장치를 점검했습니다. 잠시 후 그는 탈출 해치를 고정하고 있던 볼트를 풀기 시작했고 압력이 같아지자 해치를 열었습니다. 그러자 잠수함 안의 마지막 공기가 순식간에 빠져나갔습니다. 자신도 급하게 탈출해야 했기에 존은 다른 승무원들을 먼저 해치 밖으로 밀어내고 바다로 뛰어들었습니다. 해치관에서 탈출한 후 존은 손전등을 켜고 주위를 비추었고 깊고 어두운 바다의 광활함에 순간 압도당했습니다. 잠시 후 그는 망설임 없이 조끼에 있는 부력 탱크를 작동시켰고 탱크에 공기가 차면서 그는 수면으로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상승하면서도 그는 천천히 움직여야 했습니다. 갑자기 수압이 줄어들면 폐 속의 공기가 팽창해 폐가 터질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수면으로 올라갈수록 어지러움과 가슴에 날카로운 통증이 점점 심해졌습니다. 수면에 가까워질수록 통증은 더욱 심해졌고 숨을 쉴 때마다 마치 갈비뼈 사이에 칼날이 찔리는 듯 했습니다. 통증이 너무 심해지자 그는 공포에 휩싸였고 죽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스멀스멀 올라왔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존은 수면 위로 얼굴을 내밀었고 장치를 벗어던지며 거칠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다행히도
얼마 지나지 않아 올라오는 동안 느꼈던 극심한 통증이 서서히 가라앉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다시 손전등을 켜고 주위를 비추며 다른 승무원들을 찾았지만 아무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안타깝게도 함께 탈출한 다른 승무원들은 어떤 이유에서인지 수면으로 올라오지 못했습니다. 이 비극 속에서도 존은 기적적으로 불가능을 이겨내고 침몰하는 잠수함에서 무사히 탈출했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드문 일인지 과장할 수 없을 정도입니다. 그러나 그의 고난은 이제 막 시작되었습니다. 그는 한밤중에 지중해 한가운데에서 손전등과 호흡장치 외에는 아무런 도움도 없이 떠다니고 있었습니다. 그는 호흡장치를 부력장치로 사용하며 주위를 둘러보았고 달빛 아래 멀리 절벽이 보이는 듯 했습니다. 익사하는 것 외에는 절벽으로 헤엄쳐가는 것이 유일한 선택이었기에 그는 그쪽을 향해 발길질을 시작했습니다. 다음날 아침 해가 떠오를 무렵 케팔로니아 섬 해변에서 몇 명의 어부가 이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중 한 명이 해변에 쓰러진 무언가를 발견하고 다가갔고 곧 그것이 의식을 잃은 한 남자라는 것이 분명해졌습니다. 어부는 그를 깨웠고 존은 피로를 떨쳐내며 전날 밤에 믿기 어려운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그러나 케팔로니아에 도착한 것은 그에게 큰 문제가 되었습니다. 몰타와 마찬가지로 만약 그가 적군에게 발각된다면 전쟁 포로가 될 위험에 처했기 때문입니다. 놀랍게도 어부는 존을 근처의 해안 동굴로 데려가 숨게했고 그곳에서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했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그 후 18개월 동안 케팔로니아의 주민들이 존을 숨겨주고 돌보며 섬에 주둔한 적군에게 발각되지 않도록 도와준 것입니다. 그는 자주 집에서 집으로, 마을에서 마을로 옮겨 다녔고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환대받았습니다. 더 잘 섞이기 위해 그는 약 70파운드 약 32kg을 감량하고 머리카락을 검게 염색했습니다. 분명히 섬 주민들은 자신과 가족을 위험에 빠뜨리면서까지 그를 도왔습니다. 만약 독일군과 이탈리아군이 그들이 영국 해군 병사를 숨겨주고 있다는 것을 알았다면 그 결과는 혹독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케팔로니아 주민들은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기꺼이 존을 도왔습니다. 한 가족은 심지어 존에게 귀중한 당나귀를 주면서 그것을 먹지 않겠다고 약속하라고 했습니다. 그 후 영국 해군이 그의 상황을 알게 되었고 현지 어부들이 존을 지중해를 가로질러 400마일 640km 떨어진 터키의 스미르나로 밀항시키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1943년 5월 30일 그곳에 도착한 존은 영국 영사관으로 안내되었고 그곳에서 이집트 알렉산드리아로 가는 교통편이 마련되어 다시 잠수함 부대에 합류했습니다. 고난을 겪은 후 존은 영국 해군 관계자들을 만나 자신의 생존 이야기를 들려주었지만 그의 이야기는 즉시 의심과 불신에 부딪혔습니다. 사실 영국 해군은 그가 애초에 HMS 퍼시어스에 탑승했다는 것조차 믿지 않았습니다. 그의 이름이 승무원 명단에 없었기 때문입니다. 존은 승무원이 아니었기 때문에 자신의 이름이 명단에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지만 해군은 여전히 그의 이야기를 의심했습니다. 그 후 몇 년 동안 존은 신문 기사와 인터뷰를 통해 자신의 이야기를 자세히 설명했지만 그의 화려한 이야기 솜씨는 오히려 영국 해군과 대중의 의심을 더 키웠습니다. 그의 이야기에 대해 해군이 믿지 못한 두 가지 주요 사실이 있었습니다. 첫째는 잠수함이 침몰했을 때의 수심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존은 기관실의 수심계가 82m의 170피트를 가리킨 것을 보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깊이는 생존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었지만 데이비스 잠수함 탈출 장치는 최대 33m 100피트에서만 테스트되었기 때문에 그 이하에서는 작동하지 않을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사실 그가 운이 좋았을 뿐이고 다른 승무원들은 장치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을 가능성도 있었습니다. 둘째 이유는 존이 추정한 침몰 위치가 영국 해군이 믿는 위치와 맞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의심 때문에 그가 1950년에 해군을 떠날 때 그의 파일에는 메모가 첨부되었습니다. 메모의 한 부분에는 다음과 같이 적혀 있었습니다. 이 탈출 전체는 설명하기 어려운 여러 사건이 있으므로 신중하게 다뤄야 한다. 그러나 다른 부분에서는 이렇게 인정했습니다. 그의 이야기가 본질적으로 사실이 아니라는 직접적인 증거는 없다. 비극적으로도 존은 1985년에 사망했으며 그를 15년 동안 성실히 복무한 해군조차도 그를 사기꾼으로 여겼습니다. 그로부터 10년 후 1997년 12월 그리스인들은 아직 발견되지 않은 HMS 퍼시어스의 잔해를 찾기 위해 탐사를 진행했습니다. 12월 26일 마침내 잠수함이 발견되었고 잠수부들은 즉시 조사와 기록 작업에 착수했습니다. 잠수함의 위치는 존이 추정한 위치에 더 가까웠고 이는 그의 명예에 중요한 승리가 되었습니다. 외부에서는 뱃머리의 파손이 기뢰 폭발과 일치했으며 이는 존의 이야기와도 일치했습니다.
가장 주목할 만한 것은 선미의 탈출 해치가 활짝 열려 있었다는 점입니다. 만약 누구도 탈출하지 못했다면 해치가 열려 있을 리 없었지만 이것은 그의 명예 회복의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잠수함 내부 존이 잠자던 어뢰관 근처에서는 그가 이야기했던 럼주 병이 발견되었습니다. 또한 수중 조명탄 발사기의 밸브도 열려 있었고 남은 의무는 수심뿐이었습니다. 잠수부들이 기관실의 수심계를 확인했을 때 그것은 정확히 82m를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그 후 수심계가 폭발로 인해 오작동한 것이 밝혀졌고 실제로 퍼시어스는 수면 아래 52m 170피트에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이 깊이는 존이 잠수함에서 성공적으로 탈출할 수 있는 깊이였으며 이는 잠수함 난파에서의 생존에 있어 세계 기록이 되었습니다. 비록 그의 생전의 명예 회복은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HMS 퍼시어스를 찾는 탐사는 존의 이야기가 의심할 여지 없는 진실임을 확실히 증명했습니다. 여러분이 제안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다면 설명란에 있는 양식을 통해 제출해 주세요. 어쨌든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다음 영상에서 뵙기를 기대하겠습니다.